안녕하세요. 저는 8주차 강의를 맡은 웹파트장 지호준입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데이터 패칭이랑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데이터 패칭 아래 있는 이 AJAX, 뭐 동기, 비동기, REST API, URI, URL, HTTP 메소드와 역등성, 그리고 패치 API. 그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 아래 있는 여기 유즈 이펙트나 리액트에서의 성능, 그리고 리퀘스트 워터폴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실습이랑 미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데이터 패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션을 할 때에는 데이터를 미리 넣어놓고 컴포넌트를 단순히 데이터를 넣어서 렌더링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셨을 텐데, 사실 모든 앱이 이렇게 단순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시로는 지금 이게 네이버 스포츠 화면인데, 여기 뭐 야구, 그러니까 카테고리도 엄청 많고 보면 데이터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미리 넣어놓고 단순히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 데이터의 크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프론트엔드는 그 값을 바꾸고 배포도 해야 결국에 이 웹사이트처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방식으로는 매우 힘들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프로젝트를 하던 회사를 가던 거기서 맡게 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렇게 따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분리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오는 행위를 데이터 패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데이터 패칭해온 데이터를 가공해서 렌더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패칭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웹에서는. 일단 초기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필요할 때마다 가져올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일자를 바꾸면 그 일자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어, 근데 우리가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이렇게 단순한 데이터 패칭만을 마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패칭을 하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에러 핸들링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여러 컴포넌트가 우리가 패치한 데이터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데이터에 대한 캐싱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는 사실 리액트에서만 겪는 문제는 아니고,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면, 응당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쓴다거나 뭐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단순히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가져다 쓰기보다는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고민을 같이 해보면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학습 또한 병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라이브러리를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 뭐 많이 쓴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할 때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들을 쌓아 놓는다면 요구 사항에 맞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도구로서 선택할 때 해당 도구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선택의 지표로서 잘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AJAX인데요. 음, 뭐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XML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뭐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가리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버와 브라우저가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 기술, 즉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술의 특징으로는 이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웹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하는 것보다 당연히 속도가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서버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 즉, 비동기적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만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드 양이 줄어든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AJAX 개념 이전에 전통적으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면, 폼 태그로 뭐 메서드 포스트해서 요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예시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포스트, 그러니까 서버로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다룰 거긴 한데, 어떠한,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럴 때마다 페이지 전체가 새로 고침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JAX의 개념이 들어간, 통신 방법을 사용한다면,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크북에 이 AJAX에 대한 키워드를 넣어놨으니까 이걸 한계점이나 동작 원리도 한 번쯤 살펴보시면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방금 AJAX 안에 구현된 비동기 관련해서 동기 비동기인데요. 그 동기라 함은 사실 이게 워낙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건너뛸까도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 동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요청과 응답의 순서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 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요청을 보내지 않는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요청을 보내는 이 방식을 일반적으로 동기라고 합니다. 비동기는 이렇게 요청을 보내고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오기 전에 요청을 또 보낼 수 있는 이 넘블라킹 되는 이 상태를 네, 이러한 방식을 비동기라고 합니다. 이 개념 자체가 만약에 와닿지 않는다면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EST API인데요. 말 그대로 REST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PI를 REST API라고 하고 이 REST API 설계 규칙을 올바르게 지킨 시스템을 RESTful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REST가 이 설명이 이래요. HTTP URI를 통해 자원을 명시하고 HTTP 메소드를 통해 해당 자원에 대해 CORD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렵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규칙을 만들어서 조금 더 모두가 아는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규칙이 있다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RI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 URI, URL도 굉장히 많은 수업에서 다루긴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다뤄볼게요. 먼저 URI는 인터넷상의 리소스, 그 자원 자체를 식별하는 고유한 문자의 시퀀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URL은 네트워크상에서 통합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규약이라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정 웹페이지의 주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웹사이트에 대한 주소뿐만 아니라 이 프로토콜을 알아야 함께 알아야 접속이 가능한데 이들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 URL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URL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어찌됐건 서버에 요청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와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것 또한 이렇게 URL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HTTP 메소드인데요. 이 HTTP 메소드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get, post, put, delete, fetch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이것도 사실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et은 리소스를 조회하는 데 사용을 하고 post는 요청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주로 등록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put은 리소스를 대체하고 해당 리소스가 없으면 생성한다. 그리고 delete는 리소스 삭제, fetch는 리소스를 부분 변경하는데 이 put과 fetch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건 get이랑 post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메소드를 안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는 메소드의 역등성인데요. 아마 이 역등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역등성이란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보내도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성질인데 요청을 한 번 보내든 요청을 10번 보내든 그 결과가 같아야 역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HTTP 메소드의 역등성은. 그래서 그러니까 몇등한 메소드가 있고 몇 등하지 않은 메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몇등성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먼저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때 요청의 중복이 발생해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딜리트 요청을 2번 보내도 에러가 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보면 요청을 보낼 때 요청이 몇 등한지를 고려해야 되고 중복 요청을 또 방지하는 그런 처리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걸 다룰 만한 기회는 흔히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 무언가 문제가 터졌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럴 일이 많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fetch API인데요. 이 fetch API는 HTTP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요청과 응답 등의 요소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걸 의미하는데, 먼저 이 fetch 메서드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리소스를 쉽게 비동기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fetch 내부적으로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하게 되는데,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fetch라는 함수 안에 아까 말했던 AJAX라는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 비동기로 통신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비동기로 통신을 구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일단 그냥 fetch의 옵션들이거든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fetch 옵션들이니까 여기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뭐 메소드나 뭐 여러 가지 뭐 헤더, 바디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요청까지 보내는 그런 예시가 담겨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fetch 함수는 결국에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하게 되거든요. 이 프로미스 객체라는 게 그러니까 요청을 보내고 그 응답이 오기 전까지 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이 오면 이 then을 통해서 요청이 왔을 때 어떠한 액션을 하겠다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에러가 터지면 캐치로 에러 처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의된 객체입니다. 즉 프로미스는 요청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객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미스 객체를 사용함으로써 비동기 작업이 끝났을 때 그 작업에 대한 결과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패치 함수는 뒤에 실습에서 사용할 예정이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먼저 리액트에서 라이프 사이클이란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의 뷰를 중심으로 한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컴포넌트에는 라이프 사이클, 즉 컴포넌트의 수명 주기가 존재합니다. 컴포넌트의 수명은 보통 페이지에서 렌더링 되기 전인 준비 과정에서 시작해서 페이지에서 사라질 때 끝이 납니다. 리액트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는 것은
컴포넌트가 생겨나고 변화하고 없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프로그래머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HTML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JSX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로직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게 되면 왜 그동안 리액트의 렌더 메서드를 작성하기만 했는데도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HTML을 만들어 주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라이프 사이클은 왜 필요한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성자를 통해서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하고 객체의 역할이 끝나면 소멸자를 통해 메모리를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의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역할이 끝나면 모든 메모리를 반환해야 메모리 누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를 비우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함수형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죠. 클래스형 컴포넌트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보통 유지 이펙트라는 훅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원래는 그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에 사용이 안 됐었는데, 이 나중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할 때 유지 이펙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클래스형 컴포넌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이 다음 있는 게 이제 그 함수형 컴포넌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제가 언급했던 유지 이펙트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유지 이펙트는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훅이에요. 리액트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특정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리액트 훅이고 기본 형태는 이렇습니다. 유지 팩트를 쓰고 그 안에 펑션 그 함수랑 이 의존성 배열을 적게 되는데 여기에 넣는 함수는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depth로 들어가 있는 의존성 배열은 어떤 값이 바뀔 때 함수를 다시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바뀌면 이 함수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근데 이 depth의 배열을 비우면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만 이 함수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라이프 사이클과 이 유지 이펙트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리액트를 사용할 때 많은 컴포넌트는 처음 렌더링 되고 보통 끝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생성주기 관리라는 말이 뭔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리액트의 동작 원리랑 유지 이펙트의 설계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생명 주기 흐름을 관리한다는 표현 자체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정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어,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유지 팩트를 활용해서 필요한 시점에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은 성능이 좋은 앱이란 어떤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리 아무래도 렌더링 속도가 빠른 앱을 성능이 좋은 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먼저 이렇게 생긴 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드바에는 이렇게 링크들이 달려 있고, 가운데에는 제목과 설명을 포함한 핵심 정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댓글과 같은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앱이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구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데이터가 로드되기 전까지 로딩 상태를 보여주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드바가 로딩되기 전까지 로딩 상태를 보여주고 사이드바를 렌더링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운데 핵심 파트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가 로드되기 전까지 로딩 상태를 보여주고 로드가 되면 렌더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드바가 나타나는데 1초가 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여주는데 3초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가운데 핵심 파트를 보여주기 전까지 로딩 상태를 보여주고 데이터가 로드되면 렌더링하며 사이드바와 코멘트는 여전히 로딩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사이드바 데이터가 로드되면 렌더링을 하고 코멘트 데이터가 로드되면 렌더링을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렌더링을 하게 된다면 가운데 메인 파트가 화면에 나타내는 데는 여기 2초가 걸렸고 그 이후에는 1초 뒤에 사이드바, 2초 뒤에 코멘트가 나타나서 총 5초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앱 중에 어떤 앱이 가장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정답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앱은 3초 만에 전부 렌더링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 요소를 보여주는 데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요소가 보이는 3초가 되기 전까지에는 아무것도 화면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그런 관점에서는 딱히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화면에 무언가가 보여지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화면에 가능한 한 무언가를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시간이 가장 느리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쓸데없는 것만 먼저 보여주니까 아, 이게 좋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전달합니다.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자연스러운 정보의 흐름 관점에서 본다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가운데가 먼저 뜨고, 그 다음 사이드가 뜨고, 그 다음에 코멘트가 뜨잖아요. 그리고 또한 모든 요소를 다 불러오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세 가지 구현 방식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핵심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유저에게 무엇을 전달할지,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할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패칭을 언제 할지, 그리고 데이터 패칭 중일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가 패칭되었을 때 무엇을 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실제 코드로 구현한 모습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따라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앱 안에 사이드바랑 이슈가 구현되어 있고 이 이슈 안에 코멘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멘트에는 내부 로직을 살펴보면 이 코멘트 안에 들어가는 정보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커멘트 컴포넌트가 마운트 됐을 때 왜냐하면 이 유즈이펙트의 의존성 배열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가 처음 생겼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한다는 의미이고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데이터가 가져와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아니, 로딩이라는 표시만 보이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커스텀 훅으로 이렇게 똑 떼서 구현을 해보면 이 커멘트 부분이 이렇게 좀 간편해질 것이고 아까 전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던 이슈랑 그 앱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뭔가 커스텀 훅을 쓴 것 같으니까 되게 깔끔하게 구현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런 구조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좀 괜찮아 보이시나요? 근데 사실 이 앱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린 앱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현한 방식은 전통적인 리퀘스트 워터폴을 구현한 형태인데, 우리가 지금 구현한 이 컴포넌트는 데이터가 로드되기 전까지는 로딩 상태를 렌더링하고 또 렌더링이 된다면 자식 컴포넌트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때 컴포넌트가 마운트되고 렌더가 되면 다시 또 자식의 자식 컴포넌트가 보여지는 그런 워터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약간 계단처럼 구현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 측면에서는
이게 끝나야 이게 작동되고 이게 또 끝나야 이게 작동되니까 굉장히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워터풀이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을 쓰면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뭐 구체적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